꽃이 피려면 망울이 있어야 하고, 잎이 나려면 싹이 있어야 하고, 성공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만성 비형 간염 치료제와 의료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은 5개 단계로 나누어지죠.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면역 조절기, 재활성화기, 대쌍원 소실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인 면역 제거기하고 네 번째인 재활성화기 때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면역 관용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을 합니다. 감시 검사를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약이 투여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 제거기를 다른 말로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재활성화기는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이항원이 양성이죠. 그러니까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러면 면역 제거기를 말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항원이 음성이죠. 네 번째를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쌍원 소실기는 1년에 0.4% 정도로 매우 드물지만 올 수가 있고요. 임상에서 보면 세 번째 단계의 면역 비활동기에 있는 분이 간간히 쌍원 소실기가 되거나, 면역 활동기에서 치료하다 보면 면역 조절기처럼 되죠. 즉 혈액 내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고 간 기능이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이항원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면서 이 항체가 생기는 이항원 혈청 전환이 있는 경우에 꾸준히 쭉 치료하다 보면 쌍원 소실기가 간간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면역 조절기하고 네 번째 면역 탈출기라고도 하는데요. 재활성화기 때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써진 것처럼 만성 비형 간염에서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 약을 사용하는데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때는, 즉 면역 제거기 때는 혈액 내 바이러스가 10의 5승 카피, 10만이죠.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라는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2만 인터내셔널 유닛이죠. 그래서 10만 카피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인 경우, 이형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이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 80 이상인 경우에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ASALT를 정상의 기준을 남녀가 30, 34이지만 일단은 의료보험에서는 40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정상의 2배인 8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으로 약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성 간경변은요. 간경변은 대상성 간경변과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대상성 간경변은 심각한 경우죠. 그리고 간경변 걸면은 모든 이 간염은 이 종착역이 간경변입니다. 그래서 이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10,000 카피 이상이면 간 기능 검사에 무관하게 항바이러스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 이런 경우는 이제 복수가 차고 간성 혼수, 이런 경우, 또 간암 경우에 있어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보험의 인정 기준입니다. B형 간염 치료제 약제 내성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보면은, B형 간염을 쭉 치료하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쭉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라 하고, 바이러스 돌파가 있으면 이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전자의
이상이 보이면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이고 이때는 치료 약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있어서 약제는 비리어드나 베아물리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존의 약제에 다른 약제를 병합을 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비형간염 치료제는 뉴클레오사이드 약제하고 뉴클레오타이드 약제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사용하다가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다른 약제를 이렇게 병합을 해서 치료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리어드나 베아물리드 단독으로 치료해도 효과가 같기 때문에 부작용도 물론 적겠죠. 병합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단일 치료를 단독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픽스 헵세라를 사용했던 경우는 비리어드나 베아물리드 단독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제픽스 비리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비리어드 또는 베아물리드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쿠르다와 비리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비리어드나 베아물리드 단독으로 사용을 합니다. 베아물리드의 급여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약을 시작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다른 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약을 바꿀 때는 단독요법만 가능합니다. 비리어드를 복용하다가 베아물리드로 바꾸는 것은 검사상 확인된 부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비리어드에서 베아물리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검사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독성이나 뼈독성이 생긴 경우인데요. 신독성 그러면은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뼈 독성으로 골밀도가 T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베아물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GFR 60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그 사람의 신장 기능의 6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신독성이 있는 걸로 보고 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성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허가 사항은 있지만 아직은 보험 급여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기 심부전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베아물리드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말기 심부전 환자, 혈액투석하는 환자들도 베아물리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아물리드는 나이 18세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형간염 치료제 베아물리드의 허가사항이 좀 바뀌었는데요. 베아물리드는 하루 하나를 먹죠. 그리고 예전에는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식사와 관계없이 24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계의 신장의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사구체 여과율 15 이하인 말기 심혈관 환자에 있어서는 투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염 환자도 마찬가지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는 베아물리드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단계의 간장염 환자에게 베아물리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염 환자에서는 비리어드는 약물 투약의 간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마다 투약하게 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50, 즉 정상인의 30에서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틀마다 하나씩 투약하게 됩니다. 10에서 30은 3, 4일마다 하나씩 비리어드를 투약하게 됩니다. 혈액 투석하게 될 때는 혈액 투석 후에 투약하고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물의 복용 간격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베아물리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장에
콩팥의 기능에 관계없이 그냥 하루에 하나씩 투약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구체 예후가율이 15 이하면 투약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투약할 수 있고 혈액투석 환자도 투약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투석이 끝나고 난 후에 투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물리드는 그냥 무조건 하루에 하나 투약하면 됩니다. 신장에 관계없이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병간염 치료제 베물리드의 허가사항이 바뀌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모든 단계의 간 장애 환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비대상성 간 경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처방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보험까지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가 사항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단계의 신장애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구체 예후가율 15 이하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모든 신장애 환자에게 하루 한 번 베물리드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베물리드 65세 이상 환자에게 주의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임상에서 효과도 같고 부작용이 없어서 이제는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전에는 식사와 함께 투약하라. 식사를 못하면 간단한 스낵이라도 먹으면서 베물리드를 투약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식사와 관계없이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베물리드하고 비리어드는요. 우선 베물리드를 보면은 예전에는 간세포 암종 또는 간 이식 후에 베물리드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리어드로 약을 바꿔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베물리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간세포 암종이 생기거나 베물리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간 이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리어드를 바꾸지 않고 베물리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직 감염에도 이제 수직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리어드는요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요 임신 24주에서 32주 사이에 비리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출산 후 2주에서 12주 동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임상에서는 대부분 임신 28주에서 투약을 시작을 해서 출산 후 4주까지 약을 투약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비형 간염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예방 목적으로 투약할 때는 보험이 안 되었지만 이제는 수직 감염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를 투약할 때 보험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바이러스 양이 100만 카피 이상, 즉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고 출산 시에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 접종으로 해도 수직 감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신 중에 비리어드를 투약하고요. 그 다음에 수유 중에 비리어드를 먹어도 되고요. 그러므로 또 가임기 여성들은 비리어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베물리드는 안 되고요. 비리어드를 투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임신 중에 산모들은 대개 면역 관용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면역 관용기 산모들은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러스 양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인 비리어드를 임신 24에서 32주 사이에 시작을 해서 출산 후 2에서 12주 정도 투약하는 것이 이제 보험급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항바이러스와 보험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